연예인분들이 순댓국밥집 오픈하고 건물을 사고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 보고 결국엔 매체와 영향력만 갖고 있으면 어느 누구나 비즈니스와 연계성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회사 이제 모토가 Everyone can have value as a brand. 모두가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거든요. 그러면은 너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물며 광고주가 갖고 있는 상품도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모두가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시대가 우독중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문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앞서서 소개를 하겠지만 크리에이터계에서는 산전수전 공준전의 실조세급이신 거로 알면 될 것 같고, 네. 자, 크리에이터이면서 이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우리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7년차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다 최근엔 이제 MCN IM 브랜드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강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회차 칼럼 하기 전에 네. 뽀로로 운영하시는 아이코닉스라는 회사 네. 미팅 했어요. 근데 이제 그쪽은 네. 2011년도 얘기를 하십니다. 2011년도요? 네,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 들어오고 우리나라 유튜브 처음에 생태계를 마련할 때는 네. 이른바 뭐랄까요, 약간 명성이 있는 컨텐츠가 이쪽으로 들어와 줘야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경기를 넘어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구글이 투자를 해서 제작을 해주는 와. 아주 특별한 상황에 계셨는데, 네. 거기를 대한민국 유튜브 시대 초창기를 얻은 시조세라는 네. 표현을 썼다면 JK 강재창님은 이른바 한국식 크리에이터가 네. 이제 만들어질 때 역시 초반기, 물론 그 전에 13년도 14년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창작자도 하고 사업가도 하고 말 그대로 다 겪은, 네. 제가 볼 땐 역사적 인물이다. 네. 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이 얘기도 하셨고, 초기에 유튜브 입문했던 그때 그 과정, 왜 얼마 전에 인스타하고 페북에 네. IM 브랜드 1년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글을 써놓으신 네. 거 보면 호주 유학생활하고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호주에 있는 그 작은 도시이자 시골 도시인 다윈이라는 곳을 유학을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가 아무래도 너무 이제 시골로 유학을 가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 시설이나 TV 시설 같은 게 한국처럼 잘 보편화되어 있진 않았었거든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0년이 되던 제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던 그 시기에 친구들 사이에서 당시 가장 유행이었었던 게 유튜브 시청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케이블 TV 같은 게 잘 되어 있지만, 네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TV나 이런 것도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흔한 취미 생활이 유튜브 시청하기.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돼 있으면 무조건 유튜브를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료를 보는 거구나. 네. 유료형 TV 프로그램이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들보다 좀 빠른 시기에 2010년도면 2010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이제 접할 수 있었고, 당시에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싸이월드 할 때 저 혼자 페이스북을 했었거든요. 아니 또 일단 유학을 그때 하셨으면 이게 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는 유튜버란 단어도 굉장히 좀 생소했었던 단어고, 한국엔 당연히 유튜버란 단어는 너무나도 익숙치 않았었던 단어였고. 아예 없었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유튜브를 이제 취미처럼 시청을 하다가 미국에서는 2010년, 12년 사이만 해도 많은 미국 유튜버들이 인플루언서 혹은 연예인 정도의 맞아요. 급으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고, 네. 나도 어렸을 때 꿈이 연예인이자 방송인이었는데, 그럼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유튜버로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야, 막연한 생각에. 막연한 게 아닌데? 네. 상당히 구체적인데? 그때 네. 이제 제가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창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엄청난 욕심이 있었고 열망이 있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유튜브를 보면서 난 유튜버가 될 거다. 그 시기가 벌써 2013년도. 그때 어릴 때부터 유튜브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한국에 이제 제가 이제 23살에
들어왔을 때 네. 보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는데 연예인분들이 순댓국밥집 오픈하고 건물을 사고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 보고 결국엔 매체와 영향력만 갖고 있으면 어느 누구나 비즈니스와 연계성을 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막연한 생각에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돈도 없고 아직 엄청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게 아니니 한번 유튜버로서 성공을 해서 좋은 마케팅의 매체력을 확보하면 어떨까가 시작이었어요. 근데 막연하지 않은데 네. 그 시절에 우리나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싸이월드 얘기 좀 있고 아프리카 TV도 초기 시절에는 지금처럼 약간 그렇게 선진화되지 않았던 아무튼 뭐 하나 하려면 되게 힘든 시절이었고 구글이 유명하다고 했어도 당시에 우리 유튜브 그러면 약간 UCC 이런 느낌이었잖아. 맞아요. 말 그대로 유저가 만들면 네. 아마추어들인데 뭐 이걸로 뭘 돈을 벌어 뭐 이런 느낌 네.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때만 네. 해도 한국에서 이제 판도라 TV나 맞아, M군 맞아. 같은 네. 약간 그런 플랫폼들이 뭐 UCC 같은 형태로 유행이었었는데 네. 그때 저는 M군 판도라에 대해서 아예 읽지 않은 것도 없었고 솔직한 얘기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포인트는 유튜브다 라는 그 확신을 좀 갖고 있었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걸 호주에서 미리 확인했었으니까. 네, 사실 제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졌던 거는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뮤직비디오 한 편이 결국엔 14억, 15억이라는 조회수를 끌 수 있었던 거는 맞아. 모두 글로벌 유저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제가 확신을 가졌죠. 그리고 강남스타일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많이 놀라웠던 게 돈이 될 수 있구나. 네. 그걸 보여줬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전까지 컨텐츠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생각보다 소속 크리에이터 활동 비슷하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건 또 어떤 인연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처음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사실 제가 2014년도부터 컨텐츠를 만들었거든요. 2014년도에 제가 JKTV. 네. 네. 그 전에 사실 JKENT라는 채널도 갖고 그것도 있었어요. 들었고, 예. 근데 그때 초기에 제가 채널을 운영했을 때 만들었었던 컨셉이자 장르가 몰래카메라였어요. 몰카, 맞아요. 네, 혹은 네. 이제 실험 카메라로도 네. 불리는데 참 가장 어려운 장르죠.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네. 미국에서 실험 카메라 흔히 얘기하는 프랭크라는 그 단어가 맞아요, 프랭크. 굉장히 유행이었었고 FRA.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장르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즐겨봤었던 게 일요일날 이제 MBC에서 했던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봤는데 그러면은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는 보통 대상을 연예인으로 하니까 네. 나는 일반인들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용산에 가가지고 40만 원짜리 캠코더를 사서 편집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무작정 찍었어요. 몰래카메라 찍었는데 그 당시 2014년도 15년 사이만 해도 누군가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어느 방송국 PD세요라는 질문이 맞아요. 약간 당연하던 시절이거든요. 제가 그때 PD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찍어도 모두가 싫다는 거예요. 얼굴이 드러나는 게 싫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얼굴도 드러나는 거 싫다, 뭐 혹은 저희가 이제 뭐 우스꽝스러운 장난을 치다 보니까 막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은 어느 방송국 PD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고 심지어는 한강에서 촬영을 한번 하는데 뱀 몰래카메라였어요. 모형 뱀을 들고 뭔지 알겠어요. 사람들 놀래키는 몰래카메라였는데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차 뒤에도 타보고 경찰 선생님한테 30분 동안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당시에는. 네. 미디어는 그때 뭐 딱 뻔한 건데. 그 당시만 해도 구글 계정을 갖고 계셨던 분이 10명 중 한 분도 안 계셨다고 하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되게 어렵구나 하면서 제가 그건 이제 접고 제가 이제 그래도 외국에서 이제 생활하고 영어를 할 줄 알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K-팝과 한류 문화를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인의 관점에서 알려보자 해서 리액션 채널. 그래서 이제 리액션 채널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던 거고 당시만 해도 리액션이라는 문화 자체가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그렇죠. 익숙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좀 굉장히 좀 생소한 장르였거든요. 한국인이 나오는 K-팝을 보고 리액션을 하면 독특하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됐던 거예요. 재밌었죠? 네. 장르를 개척하신 거 아니었어요, 나름? 네. 제가 그때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때 제가 나이가 당시 26, 7이었고 대다수의 같이 이제 파트너 크리에이터 친구들은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걸 약간 완전 형, 오빠 이 느낌이네. 완전 직업으로 선택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스케줄에 출퇴근 개념으로 비디오 릴리즈를 출근 퇴근을 했었어요. 그러네. 직업인으로서의 크리에이터의 네. 모습을 처음 아마 그때 20대 초반인 그분들은 크리에이터라기보다는 약간 취미반, 뭐반, 약간 네. 공금반 이랬을 확률이 높은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보통 대다수의 크리에이터 분들은 집에서 작업을 했다면
저는 집에서는 내가 절대로 집중해서 일을 못한다 해서 그때는 이제 9 to 6로 일을 했고 단 한 번도 9시 이전에 집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비디오 빌리지 그 편집실 빌려가지고? 네, 비디오 빌리지 이제 대표님이 당시 대표님한테 부탁을 해서 좀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컴퓨터가 없으니까 모니터 2대와 컴퓨터를 나에게 투자해 줘라 해서 컴퓨터 2대를 받고 특정 공간을 받아서 약 1년여 동안은 출퇴근 개념으로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원인 줄 알았지. 네, 왜냐면 제가 모든 영상에 다 등장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당연히 직원인 줄 알았던 거죠. 왜냐면 제가 근무도 실제로 거기서 1년을 넘게 했다 보니까. 근데 비디오 빌리지 자체 채널에서 나오는 수익은 네. 크리에이터한테는 어떻게 나눠주지? 나눠줬나? 이게 안 나눠준 것 같은데? 사실 비디오 빌리지 이거 비디오 빌리지 직원분들이 들으면 좀 싫어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당시 출연료를 받으면서 활동을 했었고 초기에는 출연료를 안 받았어요. 초기에는 출연료를 받지 않았고 한 3개월, 4개월 이후에는 회당 3만 원씩 받았어요. 안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서로 다. 근데 당시에 3만 원을 받았을 때도 당시만 해도 영향력을 받고 매체로서 내가 무언가를 받는다 생각했지 출연료에 대한 뭐 큰 그게 없었어요.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그리고 젊었네. 그때는 그냥 3만 원 들어와도 와 그냥 커피 사 먹을 수 있구나 정도였지.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그때 영주권이랑 바꿨다라는 표현은 그럼 예를 들면 그쪽으로 무언가 꿈을 설계할 수 있었던 걸 이쪽으로 바꿨다 이런 네. 의미인가요? 사실 제가 이제 23살 때 한국으로 들어와서 네. 25살 때까지 군대를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를 끝내고 바로 호주로 다시 영주권을 받으러 갔거든요. 그러면 약간 거기서 네. 잡을 준비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사실 거기서 직장 생활도 이미 하고 있었고 그렇구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다 끝내놓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호텔 바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머릿속을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려고 영주권을 받는 건지 아니면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려고 영주권을 받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교차하다가 아니다. 난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니까 좀 안정적인 삶보다도 모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과감하게 일주일 만에 모든 비행기 티켓 구매하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서 오자마자 캠코더 사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때는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었죠. 당연하지. 왜냐면 제가 어린 나이에 홀로 15살 때 홀로 유학을 가서 그러니까 그 선택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저희 집이 그렇게 뭐 유복하게 생활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유학을 갔는데 왜 굳이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한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유튜버가 될 거라고는 말씀도 안 돼요. 설명을 드려도 그땐 이해하기 힘들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 to 6로 맨날 나가서 근무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집에 있으면 눈치 보여가지고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하고 엄마, 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1년 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줄 알았지 유튜버로 활동하는지는 전혀 모르셨어요. 보이즈빌리지를 어느 정도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직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컨텐츠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부끄럽지만 지금은 컨텐츠를 업로드하지 못한 지 한 2개월째 되고 사실상 스탑 아닌 스탑이긴 한데 비디오 빌리지에서 이제 보이즈 빌리지라는 채널을 이제 회사 자사 채널로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월간이 네. 그걸로 유명해지셨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사실 제가 내열간이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돈보다도 엄청난 그 경험의 값어치에 감사함을 느꼈었던 게 지금도 길 가다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거든요. 그 당시 유튜버 연예인급이었지. 뭔가 특이했어. 그렇게 크루로 나오는 게 그렇게 몇 없었어 생각보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아마 크리에이터로서는 최초로 공중파에 아마 진출도 했었을 거예요. 저희가 그때 MBC 이제 세모방이라는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방송. 출연도 하고 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친구들은 월급을 받던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사에선 부담이 너무 부담스럽지. 그렇지. 그런 여러 가지 이슈와 이유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열관이가 해체가 되었고 각각 또 뭐 여기저기 다 가시거나 독립하시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네, 지금 다 퇴사해서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또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이즈 빌리지라는 채널이 자연스럽게 이제 대중들에게 조금 사라진 채널이 돼버리고 근데 이제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실행이 되고 있지 못해서 좀 많이 송구하긴 한데 기존 그러면 팬분들에게 하시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잠정 중단? 사실 저는
이미 그 채널은 유종의 미를 거뒀다 생각해서 네, 더 이상 제가 건드리면은 오히려 보이지빌리티 채널이 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레거시를 남겨놓자. 네네 그냥 그거는 그냥 역사의 그냥 한 순간이었다고 남겨두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제가 다시 채널 한번 일으켜 세우면 좋지 않을까 새로운 채널을. 네. 본인은 이걸 업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한 반면 네. 이제 막 입문했었던 당시 크리에이터분들 중에 네. 뭐 표현상 내가 업어 키웠다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재밌잖아요. 사실 이거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해가지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운영됐던 엠버서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12인 엠버서더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뭐야 네. 저기 미국도 갔다 오고 막 네, 그랬잖아. 미국도 뭐 초대받아서 갔다 오고 뭐 일본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엠버서더들이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교육을 했었어요. 네.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종의 교육 담당이자 스승이자 멘토였구나. 네, 사실 뭐 멘토링이자 뭐 강사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러면서 정말 수천 명의 크리에이터분들을 만났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잘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농담으로 전담 마커를 했다기보다는 네, 누군가가 이제 잘 돼서 제가 항상 얘네 나 때문에 잘 됐다. 근데 이제 비디오 빌리지는 네. 조금 더 특별할 거 아니에요. 비디오 빌리지 멤버들은. 그럴 수도 있는 게 당시에 제가 이제 비디오 빌리지에서 제가 구독자 1만을 달성을 했었을 때 케이크와 모든 직원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줬거든요. 10만도 아니고 10만도 아니에요 1만. 왜냐면 제가 비디오 빌리지에서는 10만을 가장 먼저 찍었고 1만도 가장 많이 찍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10만 그 플레이 버튼은 지금은 이제 집으로 배송해 주지만 그때는 10만 플레이 버튼을 구글 가서 받았어요. 특정 그 멤버들 한 20-30명들만 구글에서 직접 행사 겸 나눠줬어요. 구글이 밀어주던 시절이네. 밀어줬다기보다는 그만큼 워낙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초기에 활성화시키려고. 네. 비트코인 얘기도 궁금하네. 진짜 데리고 간 거죠? 비트콘이요? 네. 비트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데리고 갔다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비디오 빌리지에서 이것도 비트콘도 진짜 웃긴 스토리인 게 비디오 빌리지가 당시 진짜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정말 상황이 안 좋았는데 좋은 때는 언제야 거기는? 지금 좋습니다. 네. 원래는 비트콘에 있는 그 부스를 비디오 빌리지에서 대행으로 맡아서 하려 했었어요. 근데 환경이 조금 그 당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크리에이터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되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 빌리지 전체 직원 중에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비트콘을 간 거고 당시에 되게 웃겼던 게 그 저희 전파진흥협회에서 만든 부스에 샌드박스 있었고 다이아TV, 비디오 빌리지, 72초 TV 거기도 다 초창기잖아. 네, 이 초창기 한 5개 업체들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영어를 하실 줄 몰랐고 그랬을 확률이 그분들은 높아. 전부 다 컨퍼런스를 보러 가셨고 저 혼자 남아서 뭘 모든 했구나. 업체를 제가 다 브리핑을 해줬어요. 외국 뭐 기업이나 외국 MCM 뭐 하물며 뭐 바이어들이 오면은 제가 다 막 설명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분들은 여기를 믿고 이게 안 되니까 컨퍼런스로 도망간 거 아닐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땐 저를 믿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오케이, 그분들도 오케이. 인력이 너무 없었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트콘을 이제 다녀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세 발의 피구나. 이제 시작도 아니구나. 네. 미국이 정말 시장이 장난이 아니구나. 당시가 2015년, 16년도 정도였을 텐데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크리에이터가 지나가는데 경호원이 한 10명 정도가 경호원이 붙어서 막 그냥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서 와 인사동을 이루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된다.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죠. 동기부여가 됐었죠. 네.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밝히셨지만 네. 아버님께서 꽤 오랫동안 장기 근속하신 우리 직업 군인이신 걸로 알아요. 네네. 이제 그리고 뭐 네. 국가의 훈장, 포장 이런 것도 받으실 정도로 네. 한 영역을 꾸준히 지켜오신 스타일인데 유학까지 보내고 했던 그 아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옛날 얘기로 치면은 불안한 형태의 네. 이런 어떤 뭘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셨나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도 있고 또 하나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중에 왜 연세 드시고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나도 옛날에 뭘 하고 싶었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혹시 뭐 그런 거가 뭐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일단은 뜯어 말렸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 근정 포장이라고 공무원분들 중에 이제 120만 명 중에 20분만 이제 선택받을 수 있는 엄청 대단한 이제 포장을 받으셨는데 그만큼 근면성실하게 일하셨던 공무원의 그러니까요. 삶을 사셨던 분인데 저는 당연히 보수적인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런 일을 선택한다 해서 반대를 하실 줄 알았어요. 당연히 반대를 하시고 뭐 뜯어 말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MBC에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친척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아, 그 전까지도 얘기를 안 그 했어? 전까지도 제가 뭐 하는지 전혀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대단하시대. 묻지도 않았다는 게 네, 더. 왜냐면 저는 그냥 항상 난 지금 창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들은 거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꿈이 영화 감독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 네, 이런 거 있더라고. 아버지가 이제 원래 희망하셨던 데가 동국대학교 연영과. 영영과를 이제 가시려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형편이 너무 어려우셔서 이제 고려대학교로 가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그 응원하고 계셨어. 아, 네, 그래. 그래서, 보통 네, 이렇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고 보셨더니 그런 꿈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또 반대로 아버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가 제 모토예요.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충분히. 뭐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끼나 발군의 능력, 창의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네. 엉덩이 무거운 게 최고라는 거네? 네네. 재능은 사실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할 거라는 마음가짐 하나 그리고 실행을 옮긴 사람은 그 이상의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왜냐면 우리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두 개가 퇴사한다고 유튜브 한다잖아요. 그만큼 모두가 시도하고 싶은 시장이지만 진입장벽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이 있지만 실행에 도전을 옮기는 할- 사람도 네. 별로 없고 네. 그걸 꾸준히 버텨내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매너리즘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나 동기부여나 공감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네. 우리 아이언 브랜드의 소속으로 올 만한 이런 인재들은 딱 봐가지고 네. 아 끈기 이거를 주로 네. 이미 거기서 가장 원천이라고 무언가 네. 능력을 보시는 거구나. 네. 그런 것도 보고 아. 또 동시에 보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건데 저는 돈을 벌 준비가 된 사람을 무조건 선택을 합니다. 돈을 벌 준비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은 욕심이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네. 약간 이제 밝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지 뭔지 잘 이게 모르겠네. 사실 대다수의 이제 친구들이 유튜버로서 BJ 스트리머로서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그 기준과 이유 중에 하나가 재미와 열정이에요. 그렇죠. 보통 재미와 열정만 갖고 내가 이걸 하면은 이 정도 영향력,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겠거니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돈을 버는 건데 보통 그걸 잊고 열정만 갖고 내가 대중에게 관심을 받는다라는 사고로만 움직이면은 번아웃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밥벌이가 되어야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이제 동기부여가 될 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청 재밌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미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조기축구라는 취미가 있고 직업이 있다 했을 때 아무리 좋은 취미생활이어도 직업이 되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돈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분명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크리에이터로서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돈을 벌어야 열정이 생기고 미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누군가 우리가 어찌됐든 콘텐츠 구독료를 받는 거니까 그런 셈이죠. 그들에게 뭐 흔히 얘기하는 그들을 막 갈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돈을 받기 위한 나의 작업과 여러 가지 수고가 들어가니 네네. 당신도 돈을 벌 수 있는 단계별 구조를 꼭 명심하고 만들라고. 뭐 재미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중장기전 딱 내다보고 네. 결국은 직업으로서의 크리에이터는 돈을 못 벌면 힘이 덜 나겠죠. 의미가 당연히. 없죠. 네. 저는 지금도 네. 크리에이터 시장, 유튜브 혹은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시장은 전 지금도 블루오션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역시 대단하다. 저는 지금도 블루오션이라고 믿고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 크리에이터가 될 때면은 딱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취미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냐. 근데 취미로 할 것이면은 이 취미를 좋은 취미로 만들어라. 전문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나에게는 좋은 매체로서 내가 변호사라면은 법률 상담을 여기서 무료로 해주고 정말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내 이메일로 따로 연락할 수 있게 만들던가 아니면 채널이라는 자체의 매체력으로 애드센스 수익과 기타 외 광고 행사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던가.
둘 다 힘든 것 같은데. 둘 다 많이 힘들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1번을 추천하죠. 무조건 취미로 해라. 오히려 네, 취미는 실패가 없잖아. 취미이면서 일종의 자기 브랜딩은 의미가 네. 있네요. 브랜딩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교수님도 브랜딩으로서도 네, 너무나도 맞습니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네. 크리에이터로서의 JK도 그렇고 네. 혹은 아이엠 브랜드에서의 대표로서도 브랜디드 컨텐츠의 이 중간선을 잘 넘나드는 그런 뭐랄까 뭐 노하우? 특성? 뭐가 있나요? 사실 이게 되게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어렵지. 팬도 그냥 광고주도- 바뀔 수도 네. 있어. 네. 광고주도 설득시켜야 되고 또 우리 시청자들에겐 최소한의 반감을 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까지 정말 수백 편의 광고를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그렇죠. 이제까지 운영했었던 채널이 4개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광고는 결코 둘을 충족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둘은 다 못한다. 저는 무조건 시청자를 먼저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시청자가 아닌 그 광고주를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은 결코 이들은 제품, 상품, 서비스에게도 반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시청자 위주 기반으로. 그럼 광고주 만날 때도 이렇게 저는 설득하세요? 이렇게 무조건 설득. 이게 여러분들 이 제품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가 아니라 제가 이 제품을 먹어보고 사용을 해봤을 때 저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 상품 혹은 서비스입니다. 신뢰감 있는 리뷰네요. 네, 신뢰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유저들에게 최소한의 반감을 가져가고 광고주들에게 가장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채널이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받았었던 광고가 굽네 치킨 광고였어요. 아직도 그 볼케이노 치킨이라고 브랜드까지 기억하는데 그 6년 반 정도 전에 받았었던 광고인데 제가 그 광고를 받기 전에 했었던 작업이 광고가 아닌데 광고인 척을 해서 컨텐츠를 엄청 많이 올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광고는 어찌됐든 간에 고객사 대행사를 통해서 돈을 지불받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소구 포인트를 녹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광고인 척 다른 제품들을 제 스타일대로 편집해서 제 스타일대로 소구 포인트를 녹여서 컨텐츠를 만들어 올렸더니 아니다 다를까 대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광고 영상들 잘 봤어요. 이번에는 볼케이노 치킨 광고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죠. 광고 진행은 하겠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회수도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광고 소구 포인트를 시청자 반감 없이 녹이기에도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고퀄의 편집, 기술 이런 식으로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네네네. 초반에 접근할 때 네네. 완전히 그게 동떨어진 개념은 아닌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데 처음부터 이른바 장비 네. 막 이런 거 투자하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지금도 정말 최대 5천, 6천만 원 이상까지 장비에도 투자를 해본 적이 있고 핸드폰으로 찍은 적도 있고 오늘은 15만 원짜리 녹음기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나 이거 처음 봤어. 네. 어차피 이 작은 화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맥시멈의 한계는 1K예요. 1080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상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네. 이런 거 많이 1미디어 많이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급 장비가 전문성을 갖춰주는데 필요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성은 굉장히 가벼운 전문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은 당연히 1인 미디어에 관련된 전문성이 되고 제가 실제로 외식 관련된 업계에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제 전문성은 전 그쪽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치킨을 일주일에 3번 먹을 정도로 매니아하고 좋아한다면 치킨 그쪽 관련된 종목 장르들이 전문성으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왜냐?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제 백과사전 기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인 위키피디아가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가볍게 더 재밌게 글을 표기해 놓은 플랫폼은 나무위키잖아요. 대중들은 사실 위키피디아 같은 백과사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무위키 같은 간단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텍스트 읽는 것보다 영상에서 몇 마디 문구와 화면 속 그 비춰지는 그 과정들, 그 묘사하는 그 모션들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엄청나게 변호사처럼 이럴 필요가 없고 변호사,
의사, 의학, 법조, 뭐 약사 네, 많죠. 그런 쪽을 전문직. 보면은 그런 전문직 종사자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을 보면은 자, 의학 쪽은 물리치료사가 가장 구독자가 많고요. 법 쪽은 법문사 혹은 법대생이 구독자가 가장 많고. 오히려. 네. 그리고 또 약사보다는 영양제를 손쉽게 설명해주는 영양제 전문가 아주머니들이 인기가 더 많아요. 써본 사람의 입장이 중요한 네.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선택하고 검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간편한 정보력을 얻고 싶은 거지 변호사가 나와서 뭐 법 1항은 이렇고 2항은 이렇고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즉 1인 미디어에서 전문성이라 함은 네. 시청자의 눈높이를 잘 맞춰주는 그게 진정한 전문성이다라는 네. 얘기신 거군요. 어쨌든 회사의 이름을 그렇게 I am 브랜드라고 줬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름을 줘야지라는 생각은 언제 했는지부터 궁금하고 원어 그대로 보면 약간 낯뜨거울 수도 있는 내가 브랜드야 이런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회사명을 IM 브랜드로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말 그대로 내 자신이 브랜드다 였던 거거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상품이나 제품 혹은 우리가 알 법한 그런 대기업의 브랜드만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제 자신의 가치가 늘었다고 생각하는 게 강재창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전 제일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퍼스널 브랜딩.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발생했을까를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발생했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이제 모토가 Everyone can have value as a brand. 모두가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물며 광고주가 갖고 있는 상품도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모두 내가 말하는 모두는 상품, 서비스, 인물 포함 모두가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IM 브랜드라는 회사명을 이제 좀 유치하지만 정했던 거고 언제쯤 생각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말쯤에 먼저 회사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머릿속에 계속 IM 브랜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신 이제 심현보 이사님 그리고 또 이제 윤택동 부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현보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MCN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1인 MCN으로서 본인 혼자 이제 2명의 크리에이터들을 케어하는 역할을 하셨다 보니까 혼자 이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 더 이상의 그 위로 가기가 조금 제한되고 한계가 있으셔서 3년 전부터 저한테 이제 같이 하자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제가 워낙 성격이 신중하고 남들이 10번 고민할 거 100번 고민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그 고민이 무려 3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됐을 때 제가 먼저 이제 함께 해주실 수 있냐고 정중하게 오퍼를 드렸고 다행히도 같이 함께 해주셨고 요건 약간 인생 질문 같은 건데 네. 다시 27, 8로 만약에 돌아가면 네. 그럼 어땠을까? 만약에 제가 다시 27 혹은 뭐 다시 예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지금보다 더 모험을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죠.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들을 더 많이 시험하고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부딪혔으면 오히려 별로 못한 것 같다고? 네, 저는 너무 못한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편집하고 밤새고 이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데 쏟은 시간도 있고 그래서 뭔가 막 이거를 못했다. 네. 제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뭔 소리야? 당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던 분수는 여기여서 전 항상 그 이하를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여기여도 그 내 분수가 여기여도 그 이상으로 살 수 있었음에도 그 깜깜구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제가 후회되는 거는 당시 왜 내가 그런 더 크고 실패를 너무 두려웠다? 너무 두려워했던 진짜로? 네. 그렇게 벌리는 사람이? 물론 이거 벌리고 저거 벌리고 다 벌렸는데? 누가 보면 그 시작조차도 되게 어려운 시작이 아니었냐 생각할 수 있겠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까지 7년 동안 벌어놓은 돈도 없고 정말 대단한 성공을 한 것도 아니지만 또 반대로 실패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실패를 못 해본 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때리고 싶겠다. 실패를 못한 게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도전이라도 한 번쯤은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못 말릴 뿐이네. 크리에이터나 이런 생태계에 뭐라고 할까요? 이거가 맞았던 사람 같다는 생각이 좀 많지네요.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아니었어도 제 생각에는 그 호주에서 호텔리어를 했어도 거기서 뭔가 창작을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호텔에서도. 그래서 환경이 좀 변하더라도 그 유저들
하고 계속 뭔가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IM 브랜드도 좀 잘 될 걸 생각하고 네. 무엇보다 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이 또 전해주시는 또 노하우나 그런 게 있겠죠. 저도 어쨌든 내 얼간이 시절부터 꾸준히 봤던 그 구독자로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오늘 제가 질문 드렸던 것들 중에 뭐 네. 요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네?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말씀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크리에이터를 희망하시는 그렇지.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이제 항상 이제 7년 동안 해왔었던 말인데 어차피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는 해요. 근데 어차피 후회할 거 해보고 후회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어차피 시작하면 아무도 날 모르고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절대 부담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네. 유튜브 하면 자기가 무슨 텔레비전 등장하는 줄 알죠. 네, 아무도 안 봐요. 어차피 초기에. 조회수 제로예요, 네, 여러분. 네. 조회수 제로. 저를 보세요. 농담이고요. 히데 인더 빌딩 JK 그 멜로디. 사랑해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마세요.